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재미난 테슬라 이야기야. 아이폰 15이 나왔죠. 엄청나게 아이폰 15 리뷰와 보니까 한국의 인플루언서 분들도 여기를 많이 방문하셨더라고요. 참 신기했습니다. 많이들 오셨는데 그런 것에 저도 영향을 받아서 아이폰 15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마지막에는 아이폰 15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기본적으로 테슬라 주식이 꽤 선방하고 있죠. 하반기로 가면은 금리 영향도 있고요. 어렵다 그러는데도 엄청 폭등했다가 조금 보합으로 내려왔다 다시 오늘도 270불대를 빨리빨리 이제 고점을 향해 가야겠죠. 그래도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식이 참 잘 견뎌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론 바론 할아버지도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점점점 이 할아버지께서 엄청 더 과거보다도 더 긍정으로 가시는 것 같습니다. 진짜 테슬라 완전히 원사이드 찬양, 목표 가격이라든지 5배 2030년까지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 과거보다도 더 세게 발언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그래서 엄청 동의를 하죠. 동의를 하는 이유가 엊그제 테슬라로부터 이메일 받았는데 이제 슈퍼차저가 5만 개를 돌파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진짜요? 전기차 충전소에 있어서는 미국에서요. 얘가 알파이자 오메가이고 얘가 그냥 압도적입니다. 그냥 테슬라가 전부고요. 근데 물론 저 수치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깐 거지만 지금 유럽에서도 전기차 충전소 까는 펀딩을 지금 테슬라가 리딩하고 있다고 나오죠. Will receive the 42% of the allocated money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유럽에서조차도 미국 기업인데 지금 유럽에서도 엄청나게 전기차 인프라를 까는데 얘가 1등 공신이라는 거죠. 12,000개의 스테이션 앤 하이드로젠 필링 스테이션도 여기 보면은 그 펀드로 한 18개? 야, 이건 도대체 어디다 참 테스트용이겠죠. 아직도 이걸 깐다라는 게 참 신기한데 여튼 정말 적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론바론 할아버지의 이야기도 더 크게 다가오는데요. 제발 무슨 규격을 논하고 이제 연합을 한다 그러는데 미국에서는요. 최소 미국에 있어서 전기차 충전소는 물론 얘도 완벽하지 않죠. 완벽하진 않지만 그게 경쟁사하고의 격차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언급하기가 진짜 미안할 정도로 그러니까 로드트립을 생각하시면요. 이거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진짜로. 계속해서 매년 쉬지 않고 깝니다. 경쟁사들이 조별 과제를 하는 동안 여기는 묵묵히 고속으로 깔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진짜 이건 근데 완벽하진 않으니까요. 비판 요소가 있을 수 있는데 당연히 그런데 주변을 둘러보면 과연 경쟁사가 뭐가 낫다고 이거는 아무리 객관적으로 봐도 테슬라가 압도적이고 이 깔아놓은 엄청난 테슬라의 플랫폼을 더 강화시켜주고 나가기가 어렵게 만들어줍니다. 충전소에 있어서는 제발 다른 분들이 이거는 뭐라 비판하기가 이건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한국은 좀 다를 수 있겠죠. 한국은 좀 가보니까 굳이 고속 충전보다는 레벨 2가 더 확충이 더 시급한 것 같고 주행거리가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슈퍼차저나 고속 충전을 좀 덜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상황이 좀 다른데 여기서는 이건 정말 같은 얘기, 정말 반복한 얘기밖에 안 됩니다. 그냥 압도적입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건 그리고 이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 대한 얘기, 폰 퀄리티라든지 제가 블루투스가 더 나아졌다고 그랬죠. 아주 센시티브한 케어, 정말 미묘한 이런 것까지 다 뭔가 반응이 요즘 차를 쓰면요 반응이 정말 빨라졌습니다. 폰 퀄리티도 그렇고 뭔가 이런 유기적인 게 다 나아져서 이게 또 계속 튜닝을 하고 있구나. 심지어는 얼마나 이게 잘 정말 세밀한 케어가 되냐면 이제 클라이밋 컨트롤의 그런 노이즈 같은 경우도 어떻게든 제거하려라든지 아니면 이제 바람의 세기를 낮춘다든지 여러 가지를 조화롭게 유기적으로 여기까지 컨트롤을 해준다라는 게 그러니까 도처에 옵티마이즈 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요. 참 일일이 다 언급하기가 그러니까 차를 타면 탈수록
계속 소유를 하고 있으면 이 만족도가 안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100% 완벽하다는 건 아닙니다. 단점이야 있지만 이런 거 하나들 때문에 다른 회사로 넘어가기가 제가 참 쉽지가 않다. 근데 좀 이제 신기한 업데이트 댓글에도 남겨주신 것 같은데 지금 데일리 맥시멈의 권장사항을 80%로 하는 일부 차들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제 차도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근데 일단 FSD를 전 최신 버전을 얼마 전에 업데이트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소프트웨어도 업데이트가 됐을 텐데 전 여전히 데일리 맥시멈이 90%더라고요. 그 기사에도 일부 차량이라고 나온 거 봐서는 모든 차량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뭐 이제 내 차 배터리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그냥 이건 권장사항일 뿐이고요. 여기 트립이라고 되어 있지만 충전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강제로 100%다 쓰셔도 되고요. 다만 테슬라가 좀 더 오래 쓰게 하려는 그런 그냥 가이드라고 권장 가이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옛날에도 일론 머스크가 이거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했었는데 당연히 70, 80, 그러니까 50, 60 여기로 충전하는 게 더 오래 쓸 수 있지만 그 전에 일론 머스크도 그런 취지로 그 전에 차를 바꾸고 절대로 그 워런티 데미지 먹을 때까지 안 하니까 그냥 90% 그냥 속편히 충전하라는 얘기를 과거에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근데 좀 더 테슬라의 세밀한 이 앞서 얘기한 세밀한 케어라고 생각은 됩니다. 데일리로 쓰실 거면 이미 특히 주행거리가 길면은 5, 60%만 쓰셔도 뭐 사실 큰 문제가 없지만 그렇다고 이게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않으시길. 100%다 충전해도 되는데 아마 수명을 더 아주 길게 연장하려는 것에 대한 가이던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보통 그 전에 차를 바꾸죠. 그리고 워런티 100% 충전해도 워런티까지 데미지 먹기는 쉽지 않습니다. 과거에 이미 제가 고속 충전만 해도 정말 데미지를 많이 먹는 하이볼티지 충전만 하더라도 큰 차이가 없다라는 데이터도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재고 레벨 그래프인데요. 제가 계속 관심이 많죠. 왜냐면 저도 모델 X를 주문했기 때문에 올라오질 않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제 생산에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죠. 이거는 수요와 공급의 매칭 그래프인 거지. 근데 뭐 생산이 안 되는 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공장은 잘 돌아간다고 들었으니까 정말 텍스 크레딧과 가격 깎은 게 어마무시함을 보여줍니다. 3도 그렇고요. S도 바닥을 가고 있습니다. Y도 이게 높다고 비판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제가 그때 그랬죠. 이제 인벤토리를 확인해 보니까 가격 할인이 별로 없더라. 그거 봐서는 내려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근데 이것도 제가 뭐 모든 샘플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희 동네 주변만 제가 재고를 주로 보다 보니까 다로 대변할 수는 없는데요. 그래도 그냥 분위기상 그럴 것 같은데 맞아 떨어졌죠. 그냥 내리꽂다가 올라가다가 여기는 워낙에 볼륨 모델이라서 이건 왔다 갔다가 심한 것 같다. 근데 기사를 보니까 3는 꽤 프라이스 컷을 했더라고요. 실제로 간만에 확인을 해보니까 후륜구동을 한 4,000달러 가까이 깎아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올라갔던 게 쭉쭉쭉쭉 내려가서 또 좀 부었나 보죠. 근데 어쨌든 내려가는 추세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가격이 내려가고 있고 하일랜더를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겠죠. 당연히 이미 중국에 발매를 했으니까. 그렇지만 가격을 깎으면 그냥 내려가더라. 제가 모델 X에서 처절히 느끼고 있죠. 아예 이게 10월에도 받기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분기 말에 어떤 할인을 좀 줘서 남은 요 비싼 재고라도 털 생각이 있을지 저도 그게 궁금합니다. 그럼 좀 변경을 해서라도 계산을 해봐야겠죠. 테슬라는 시가니까요. 근데 정말 내려올 생각이 안 한다. 물론 이 그래프도 제가 과거에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이미 다른 분이 올려주시는 게 있어서 크로스 체킹이 됐는데 그게 없어졌죠. 테슬라 서버에서 이제 데이터를 긁어오기가 어려워지면서. 근데 여기는 계속 이게 업데이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100% 믿기는 어렵지만 항상 제가 크로스 체킹하는 이제 인벤토리를 직접 들어가서 저희 동네 건 좀 볼 수 있으니까 봐서 그 가격이라든지 이걸 보면 아직까지는 지금 예상한 대로 움직이는 거 봐서는 좀 맞는 거 같더라. 가격 할인은 장사 없는 거죠. 그리고 얘기를 안 했던 게 이제 하일랜드의 매트릭스 헤드램프 이런 걸 제가 언급을 좀 뺐었죠. 그리고 추후 업데이트 OTA로 인해서 더 펑션이 이제 매트릭스 헤드램프니까요. LED 헤드램프니까
더 다양한 기능이 추후 추가될 수 있다라는 점과 비온이 시승해보고 놀라운 점은 사운드 댐프닝, 그러니까 훨씬 더 소음 감소가 컸다라는 겁니다. 더 조용해졌답니다. 중국 친구들이 휠앤피니쉬가 워낙 좋은데다가 이미 제가 과거에 얘기를 했죠. 뭐 인력을 투여하니까 그래서 제가 휠앤피니쉬 옛날에 논란이 됐을 때 이거 기가 상하해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우스갯소리도 계속 했었는데요. 거기다가 여러 가지 이제 더 보완을 해서 소음을 더 많이 잡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의 이제 뭐 모델 S급이네요. 비오는 메르세데스 벤츠 EQS나 BMW i7에 비교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니까요. 대단합니다. 그래서 하일랜드를 기다리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지만 지금 가격이 할인을 해서 그러면요, 이거 텍스 크레딧 무조건 받거든요? 올해까지? 그럼 7,500달러 깎으면 이미 테슬라 홈페이지에 3만 달러가 안 됩니다. 예, 그 이미 반영된 거 보면은. 그리고 이런 차들은 또 추가로, 그래서 기사 보면은 최대 주마다 다릅니다. 소득에 따라 다르지만 15,000불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2만 불 초반대에 삽니다. 안 살 이유가 없죠. 그리고 캘리포니아는 소득에 따라 달렸지만 그래도 너무 높지 않으시면은 저 정도 차면은 2,000달러 정도는 그냥 들어오기 때문에 한 9,500달러, 한 10,000달러는 깎고 보기 때문에 여기서도 26,000달러에 사는 거니까 진짜 매력적이죠. 그리고 제가 테슬라를 소유하면서 이게 많은 분들이 내연기관을 소유하다 자꾸 오셔서 뭐 이렇게 점검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저도 그래서 모델 Y에는 막 이제 타이어 로테이션이라든지 타이어도 뭐 갈고 미리 다 달지도 않았는데 질에 겁먹어서 그때는 추울 때는 정말 길이 미끄러웠으니까요. 근데 별로 할 게 없습니다. 사실 안 해도 상관이 없는 것 같고요. 특히 캘리에 사시는 분들은 그냥 주구장창 타시다가 타이어가 너무 민무늬로 가면 그건 좀 위험하니까 그때 타이어를 그냥 다 가는 정도? 그러니까 옛날에는 저의 운전 습관이 타이어에 고스란히 이게 녹아들었는데 제가 운전합니까? 얘가 하지 주로. 그러다 보니까 그냥 타이어도 왠지 골고루 다는 것 같고 로테이션도 굳이 필요한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좀 저한테 좀 색다르게 와닿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게 메인텐스에 뭐 드는 게 없습니다. 진짜 어찌 보면 진짜 모델3 이거는 정말 경제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테슬라 세미인데요. 이제 세미 데이터가 North America Council for Freight 북미 뭐 화물 협회의 어떤 효율을 이제 제고하는 컨실인가요? 하여튼 여기서 여러 데이터들이 이제 세미에 나오는데 주행 거리는 끝내주네요. 그러니까 초기 딜리버리 이런 데이터들을 보니까 뭐 장거리도 문제 없이 펩시에서 지금 사진을 보면 잘 운행하는 걸 볼 수 있죠. 2170으로 이 배터리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줘서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그냥 참고지 저도 잠깐 이렇게 읽어봤는데 제가 놓쳤을 수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페이로드가 얼마 실렸는지가 안 나와서 그게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나타난 주행거리라든지 딜리버리 per day 숫자를 보면은 지금 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라고 나쁘지 않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나온 상대적 데이터인 니콜라이 데이터를 보면 좀 초라하죠? 마일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아까 말한 인프라라든지 사용성에 있어서 북미에서는 그러니까 테슬라가 답입니다. 진짜. 얘를 이기기가 불가능합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북미에서는 그냥 테슬라를 사는 게 차라리 정말 테슬라가 싫으시면 내연기관으로 더 견디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전기차 내에서는 전기차는 전 워낙 팬이니까 얘 말고는 진짜 뭔가 다른 회사를 논하는 게 특히 더 이런 슈퍼차저에 있어서는 이건 저를 진짜 믿으십시오. 이거는 정말 이거는 이건 너무나도 원사이드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서 그러면 이제 아이폰 15 지금 유튜브를 휩쓸고 있는 저는 아이폰 14 프로 맥스를 쓰고 있습니다. 보통은 2년은 쓰죠. 그래서 15은 사실 갈 생각도 없고요. 물론 14도 사실 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유튜브 뽕에 제가 취해서 좀 더 좋은 영상을 촬영하고자 근데 뭐 사실 제가 그렇게 영상으로 승부하는 사람은 아니죠.
그래서 저만의 근데 15 지금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저만의 공식으로 풀어보면요. 이거 아마 바로 사지는 않을 텐데요. 근데 아마 땡스기빙 때 조만간 이제 연말 명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세일을 그래도 조금이나마 몇몇 캐리어라든지 코스코에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싸게 해주고, 요즘 제가 하도 로드트립을 또 이제 연말에 여행을 가면 저기 오레곤주는 또 세일 텍스가 없습니다. 이게 워낙 비싼 물건이기 때문에 거기도 놀러 가는 겸 해서 세금도 안 내고 사면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희망회로를 돌리면서 하고 있는데, 아니 작년에 폰 받고 내가 왜 또 폰을 사려고 하냐. 그러니까 제 관점입니다. 제가 이걸로 초기에는 FSD 베타를 14 프로 맥스로 많이 촬영을 했는데, 이게 카메라가요 많이 흔들립니다. 폰 자체가. 왜냐면 무거워서요. 완전 돌덩이입니다. 14 프로 맥스는 정말 누워서 제가 이 폰 보다가 머리에 떨군 게 한두 번이 아니고 손목이 아프더라고요. 촬영에 있어서도 이게 무게가 상당하다 보니까 단순히 이게 마운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운전에도 많이 방해가 되고요. 무게가 있다 보니까 좀 흔들리다 보니까 이게 특히 모델 Y에서 흔들리는 건 이해가 되는데, S는 이게 순전히 이건 폰 탓이죠. 근데 폰 무게가 타이타늄으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소재를 바꿈으로써 이 20g 가까이 좀 줄였죠. 이제 221g입니다. 프로맥스는. 프로는 200g도 안 됩니다, 이제. 놀랍더라고요. 저 가벼운 무게 때문에 제가 혹하게 됐고요. 당연히 3나노로 이제 A17 프로입니다. A17도 아니라 A17 프로인데, 근데 반도체 공정이 TSMC의 첫 3나노라는 것도 있는데, 공정 개선 대비해서 배터리 라이프 타임 쓰는 게 플레이백 타임이 그렇게 올라가지 않아서 14 프로 맥스랑 15 프로 맥스가 똑같죠, 지금 보면은. 그게 좀 의아했습니다. 그거는 좀, 아니 분명히 이 노드를 작게 만들면 효율이 증가하는 게 마련인데 이게 안 올라간 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효율이 올라갔다라고 들었는데 아마 뉴럴 엔진이나 다른 쪽에도 옵티마이즈 해서 그런 건지 그 부분은 좀 아쉬웠습니다. 제가 왜 그 DJI나 그 고프로 액션캠을 물론 이제 아마존에서 너무 싸게, 오래된 버전을 너무 싸게 내놔서 그걸 사게 됐는데요. 막 백몇 불 안 줬습니다. 진짜 싸게 사서. 그것도 있지만 그걸 쓰게 된 이유가 와이파이 6E가 들어가거든요. 15부터는 이제 15 프로죠. 14 프로에서는 아무리 해상도를 떨어뜨리고 프레임 레이트를 떨어뜨려도 여러분들이 보시는 건 극한의 편집본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항상 촬영을 안 하기 때문에 이제 말로 좀 때우려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항상 키고 돌아다니서 아까 무게도 있고 크기도 있지만 무게가 더 크거든요. 그 마운팅 할 때. 아무리 해상도나 프레임 레이트를 낮춰도 용량이 상당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그 이면에는 돌아가는 양이 장난이 아니라서 이걸 편집하기 위해서 폰으로 이제 에어드랍으로 옮기죠. 애플은 무선으로. 와, 느리더라고요. 그럼 매번 이걸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귀찮고 에어드랍을 주로 이제 쓰다 보니까, 근데 그런 덩치 큰 파일을 그렇게 옮기려다 보니까 에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모로 사용성에 불편함이 생겨서 그래서 저런 액션캠을 하나 달게 된 거죠. 진짜 USB-C로 꽂으면 충전도 되면서 순식간에 파일 트랜스퍼도 되고 작고 가볍고 덜 흔들려서 저한테 뭐 이렇게 걸리적거리지도 않고. 근데 이번에 와이파이 6E가 들어가면서 이제 그런 큰 파일도 순식간에 옮기기 쉽게 되고 아마 에러율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사용성에서도 편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누가 써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저 같은 사람들한테 이게 의미가 있더라고요. 이거 와이파이 6에 아무 관심이 없겠지만 진짜 이런 큰 파일을 옮기는 데는 영상 촬영 기기로 이제 점점 발전하니까요. 물론 이제 뒤에 카메라 얘기도 하겠지만, 그래서 이게 저한테는 그러니까 실제 사용에 있어서는 이런 스펙들이 저한테 들어오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인플레이션도 있었을 텐데 용량을 이제 256부터 시작하죠. 저도 256을 샀습니다. 그 FSD 베타 촬영 때문에 128로는 말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예 프로맥스에서는 256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가격을 올렸다고 보기가 힘들죠. 인플레이션을 고려했을 때 가격 동결이라는 것도 참 대단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USB-C, 와이프는 갤럭시를 쓰니까 요것도 은근히 짜증이 났는데 C로 바꿔줘서 저도 대환영이긴 한데, 지금 다 액세서리들이 라이트닝인데
야, 이것도 좀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 그러니까 사용성의 증가들이 눈에 띄게 저한테는 오더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진짜 카메라죠. 보통 좁은 차 안에서 촬영할 때는 울트라 와이드를 쓰게 되는데 그 울트라 와이드 센서 크기가 놀랍게도 DJI 오스모 액션 2 정말 오래된 거죠. 그거보다도 센서 크기가 작더라고요. 작은데 화질이 아이폰이 더 낫습니다. 정말 놀랄 노짜죠. 정말 이런 반도체의 컴퓨테이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이폰을 보면서 정말 새삼 실감합니다. 그리고 지금 메인 카메라는 거의 1인치까지 갔고, 이제 망원은 테트라 프리즘, 거기다가 이 흔들림 보정이 XY뿐만 되는 게 아니라 G축까지도 참 대단한데, 이제 페타픽셀이라고 좀 유명한 카메라 리뷰하시는 분들인데, 정말 공신력이 있으신 분들인데, 저도 이 부분이 진짜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폰 15 자체가 정말 물리적 한계를 계속 넘어가는 느낌을 주는 게, 물리적 한계를 진짜 뛰어넘는 건 아니지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도 지적한 게 포트레이트 모드에서 가장 지금 스마트폰에서 구현하기가 어려운 게 아웃포커싱 아닙니까? 멋있게. 약간 그게 아티피셜한 정말 인공적인 면이 남아서 그냥 대충 폰으로 보기에만 괜찮은 거지, 전문 사진가분들은 그래서 풀프레임이라든지 거기에 좋은 렌즈를 끼워서 정말 뒤를 다 날려버리는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는데, 지금 13도 그렇고 14 제가 쓰는 것도 많이 나아졌는데 13 대비해서 14, 그러니까 12 대비해서는 당연히 뭐 월등히 나아져서 나아지곤 있지만 여전히 부자연스러운 게 있거든요. 근데 15에서는 점점 지금 소프트웨어적이든 지금 하드웨어적이든 지금 포커스에 대한 밸류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픽셀당 이 뎁스 오브 필드를 인식하기 시작해서 픽셀 단위로 배경을 보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수준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보다 더 많은 포커스 그 뎁스 오브 필드의 정보도 같이 넣어서 컴퓨테이션을 돌리게 되면은 진짜 이제는 풀프레임 렌즈 낀 거 같이 흉내를 내는, 이제 데이터를 놓고 AI가 그려버리는 거죠. 데이터를 아니까, 그 정보값을 아니까. 옛날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단순히 사진을 보고 날렸다고 하면은 적당히 사람 보고 뭐 물론 뉴럴 엔진 도움으로 눕기도 따고 뭐 이렇게 하겠지만, 지금은 그 필드 정보가 들어가면서 그걸 같이 정보 계산을 해서 더 그럴싸하게 그려줄 수 있는 거를 지금 아이폰 15에서 기대를 하더라고요. 이러면은 이제 거의 1인치에 왔기 때문에 1인치 카메라를 그냥 관짝으로 그냥 저 멀리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게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더 발전을 하면은 이제 크롭바디 정도는 또 쫓아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영상은 아직 모르겠고, 영상을 하려면 더 성능이 좋아야겠죠. 근데 사진상에서는 이렇게 포커스가 이동하면서 그것도 더 자연스럽게 변하는 게 아닌가. 그러면 사진 정도는 정말 DSLR을 정말 이제 흉내내는, 근데 아직은 무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합니다. 근데 이제 방향은 알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니 사장이 전에 얘기한 2025년쯤에는 빠르면 2024니까 내년이라든지, 그러니까 내년 새로 나올 아이폰인 거죠. 진짜 1인치 센서가 들어가고 그런 것에 대한 이제 계산 능력이, 컴퓨테이션 파워가 늘어나게 되면은 그런 식으로도 흉내내서 할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더 좋은 거는, 그래서 좀 기다려볼 필요가 있는 게 iOS 17이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면 기존의 14 프로에서도 이 리포커스라든지 뎁스 오브 필드에 대한 정보에 대한 어느 정도 계산을 좀 서포트를 하려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업그레이드를 할지 말지. 근데 벌써 무게 가벼워지고 카메라가 이 정도로 발전했단 말인가 생각이 들면서, 센서가 울트라 와이드는 여전히 좀 작은 편이나 그것도 커졌고, 그렇지만 이 놀라운 아이폰의 컴퓨테이션 파워를 통해서 엄청난 화질 증진, 이렇듯 진짜 반도체가 영향을 주는 게 이런 카메라 이미지라든지 여러모로 참 많은 거를 상상 이상으로 바꿔주게 하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듯이 15 프로 맥스가 그래서 이렇게 무게까지 줄여줬는데 잘 팔리지 않을까. 여전히 애플의 독주는 뭐 혁신이 없다라는 한국 언론 얘기는 자주 듣는데, 뭐 그 얘기는 한두 번 듣는 게 아니죠. 매번 완전히 생태계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저는 지난 영상에서도 꽤 삼성과는 다르죠. 여전히 플랫폼 강자기 때문에 미국에선 뭐 더 할 거 없이 계속 독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